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물뚝심송의 독재유산 답사기. 아무리 역사는 돌고 도는 거라고 하지만 선조도 도성을 버리고 몰래 도망갔다가 게다가 퇴로까지 차단해버려갖고 많은 백성들의 원망을 받고 분노한 그런 조선 민중인 백성들에 의해서 경복궁이 불탔습니다. 그 불탄 경복궁은 몇백 년 뒤에 대원군이 새로 짓기 전까지 거의 방치돼 있었죠. 그리고 다녀와서 부역자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 뒤를 이었던 인조라고 하죠. 인조는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도 정신을 차리질 못하고 자신의 권력 기반만을 탐했습니다. 심지어는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간 덕분에 많은 문물을 접하고 돌아온 자신의 아들 소현세자를 독살하기까지 하죠. 그뿐입니까? 부인까지, 심지어는 손자까지 죽여버립니다. 도대체 권력이란 게 무엇인지, 권력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은 바로 1950년 한국전쟁 때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예, 독재유산 답사기. 오늘도 물뚝심송님 모시고 중후한 목소리로 이러저런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물뚝심송입니다. 아니, 보통 얘기할 때는 별로 안 그런데 마이크만 갖다 대면 저렇게 소리를 쫙쫙 잘, 네? 아니, 저는 보통 때도 이렇습니다. 아니요, 지금 마이크로 하면 더 목소리가 중후하게 들려요. 그건 기계 탓이겠죠. 예, 기계 덕분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예. 그런 의미에서 가수로 전향해볼 생각입니다. 그거는 제가 넘볼 그런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노래는 별로 잘 안 하십니까? 주로 이제 음주 가무를 즐길 때만 하죠. 예. 독재유산 답사기 그동안 여의도와 이화장 그리고 부산 임시수도 이렇게 하셨었는데 오늘은 좀 외진 곳입니다. 예, 그죠? 아주 외진 곳입니다. 네네.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난 뒤인 1950년 8월경입니다. 네. 한여름이었겠죠. 네. 그때 일련의 군인과 경찰, 헌병 이런 병력들이 네. 민간인 400여 명을 데리고 한 10여 차례에 걸쳐가지고 경상남도 울산군 온양면 운화리 대운산 골짜기와 또 그 근처에 있는 청량면 삼정리 반정고개라는 곳이 있는데 네. 쉽게 말해서 산속입니다. 산속이네요. 군인들이 민간인을 산속으로 데리고 가서 죽입니다. 10차례에 걸쳐서 407명을. 그러니까 수십 명씩 10차례에 걸쳐서 수백 명을 죽이는 거죠. 예. 과연 그 군인들은 그 민간인들을 왜 죽였을까? 그 민간인들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렇게 집단으로 학살되어야 했을까? 네. 여기에서 이제 오늘의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야기는 한참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1938년도 6월 달에 일본 동경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이게 시작됩니다. 일본 도쿄에서 식민지 시절에? 예. 그때 이제 대규모 회의가 동경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데요. 네. 그 이름이 시국 대응 전국위원회라는 다수가 참여하는 회의였던 거죠. 다들 대회였던 거죠. 다들 요즘에 쓰는 그런 한자입니다. 그죠? 네. 이 위원회에 참여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표면적으로는 참여했다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참가할 것을 강요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 건가요? 예. 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일본 내 사상 전향자들이었습니다. 사상 전향자요? 예, 사상 전향자. 일본은 당시에 이제 제국주의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면서 점점점 갈수록 자신들의 일본 정신, 흔히 이제 대화혼, 이렇게 표현되는, 그 정신을 제외한 이 정신과 다른 일체의 모든 사상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은 그게 바로 파시즘이죠. 맞아요. 그 소위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해서 그렇죠. 히로히토의 아버지였고 메이지의 아들 그리고 지금 일본의 헤이세이 왕 그렇죠. 천황의 할아버지인 그런 다이쇼 시대에 맞습니다. 짧게나마 10여 년 동안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거든요. 일본에서도. 그것을 뒤로 돌려버리는 그러한 그러면서 점점 사회는 획일화되기 시작했고 그 획일적인 가치관에 위배되는 모든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적으로 완주를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이 갖고 있던 사상, 그게 공산주의가 됐든 사회주의가 됐든 뭐 기타 다른 어떤 사상이든지 간에 일본의 핵심 정신에 위배되는 모든 생각은 버려야 하는 거죠. 그 자기 자신의 사상을 버리고 그 일본혼이 맞다고 이제 전향한 사람들, 전향을 강요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일본 신도 내지는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그런. 그렇죠. 그런 생각, 그렇게 사상을 바꾼 사람들을 전향자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벌인 대회였던 거죠. 그게 사실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사상을 바꾸겠습니까? 강요를 안 받고 나서. 사람이 자신의 사상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잘 바꿔지지 않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저는 사상을 바꿨습니다. 전향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저는 사상 전향자입니다라고 인정하고 모여서 대회를 연다. 이것은 권력의 동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재호, 김문수 같은 사람들이 중심이 돼갖고 긴가민가하는 사람들을 모아갖고 총동원 대회를 열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은. 사실 저는 일제가 나빴던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뭐 전쟁을 일으킨 전범이기도 하고, 뭐 조선, 저희 땅, 우리 땅을 무력으로 침탈하기도 하고, 뭐 그 다 나쁜 행동을 했지만 그 나쁜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사상 이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 파시즘적 제국주의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 또 자신들의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큰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그 대회를 하는데 그 대회장에 조선 사람이 둘이 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 조선 사람들은 거기에 참가해서 그 대회를 사실 다 배우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와서 그 훌륭한 사업을 우리나라도 전개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 하에 우리나라에도 조직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아, 친일파겠군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사실상 뭐 친일파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보다 더한 거죠. 어떤 그 한 사회가, 한 국가가 획일적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그 국가의 기준이 되는 정신에 앞장서서 부역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훌륭한 국민입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그걸 한 거죠. 그렇군요. 그때 참가한 조선의 대표 두 명이 박영희, 권충일이라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박영희, 권충일. 그 둘이 귀국해서 조선 땅에서도 이와 같은 훌륭한 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경과 보고회, 자기가 거기 갔다 온 과정을 사람들한테 보고하는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 대회 현장에서 사실 그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좀 힘들죠. 아, 그래요? 우리 조선을 지배하고 있던 그 총독부의 후원이 있었겠죠. 후원과 압박이 있었겠죠. 그때 그 둘이 귀국해서 경과보고를 하면서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합니다. 그 결의문 내용이 대략 이런 건데요. 1. 우리들은 황국 신민으로서 일본 정신의 앙양에 노력하고 내선일체의 강화에 철저를 기한다. 우리들은 사상 국방전선에서 반국가적 사상을 파쇄 경멸하는 육탄적 전사가 되기를 기약한다.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 우리들은 국책 수행에 철저적으로 봉사하고 애국적 총후 활동에 강화 철저를 기약한다. 이게 문장이나 어휘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머리 쏙쏙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목숨을 걸고 일본군을 지켜내겠다. 다들 여기 들어와라 이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이게 이름만 좀 바꾸면은 단어 한두 개씩만 바꾸면은 요즘 써도 뭐 무슨 걸기대 같은 데 써도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그 조선 역사의 전통에는 사실 이런 어투나 문장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형식의 좀 극단적이고 막 이게 좀 뭐라고 그랬나 강경한 어투가 크게 유행을 하는데 전 그 시초가 일제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런 3개항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그때 단체를 하나 결성을 합니다. 그 단체의 이름이 시국대응전선 사상보국연맹이라는 단체였습니다. 시국대응전선 사상보국연맹. 사상을 통일해서 국가에 보답하자. 뭐 그런 연맹이다. 뭐 이렇게 되는 보국, 거죠. 이거는 보호하다의 이런 그렇죠. 그런 느낌이니까 나라를 보호하자 이런 보답할 때 보답.
아니, 그러니까 보호할 때. 보호할 때 갖고. 네, 보국이라는 건 나라를 보호하는 거죠. 네네, 예. 나라를 보호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제 일본이 했듯이 당시 일제 때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상 보국 연맹이라는 사상을 통제하는 단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전국적인 조직 문화를 갖출 수 있었고, 그러니까 관의 도움을 받았을 테니까. 관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런 게 불가능하죠. 예. 도대체 내선일체 같은 사상을 위해서, 일본 내 사상을 위해서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빠르게 모여가지고 전국적인 단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총독부가 배후에 있었다는 것은 안 봐도 뻔한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단체에 총독부 인사들이 대거 참여를 합니다. 예.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이 조선 땅에도 사상을 통제하는 어떤 형식적이고 공식적인 움직임이 시작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슬슬 이제 2차 대전 발발 직전 단계, 2차 대전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당시에 이 사상보국연맹이 전국에 7개 지부를 설치하고, 사실 조선이 팔도라고 그러면은 중앙이 하나 있으면 전국에 7개 지부면 전국마다 다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80여 개의 분회가 결성되고, 네. 그 각지의 보호관찰소와 연계되어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게 보호관찰소라는 게, 네. 사실상 준교도소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은 교도소에 들어가지만, 네. 이 사상범들은 형사처벌 이전 단계에, 예. 저 사람은 사상이 위험해. 그럼 보호관찰소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강제가 됩니다. 쟤 좀 삐딱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잡아가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촛불 집회에 나왔으니까, 쟤는 좀 이상한 애야. 그러면은, 사회에 불만 있나 봐. 예. 그럼 너 가서 좀 정신머리 좀 고치고 와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잡혀가겠네요. 다 들어가 있어야 되죠, 네, 지금. 네, 예. 네. 사실은 보호관찰이라는 미명하에 사상범들을 감금 폭행하는 일종의 형벌시설이었고, 네.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상을 전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직을 알선해주고, 네. 모여서 신사참배를 할 수 있고, 봉사 수양을 하는 장소라고 선전이 됩니다. 네. 이런 게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왠지, 삼천교육대스러운. 거의 비슷하죠. 예. 삼천교육대의 정신적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네. 예. 이 조직이 1940년 12월이 되면서 점점 이제 전쟁의 분위기가 심화되고, 사회가 점점 암울해지면서, 이 조직이 더 강화되면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네. 그 이름이 아예 대화숙이라고, 대화혼의 그 대화. 예. 대화숙이라는 단체로 변화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더 강경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럼 이제 사상보국연맹의 전국에 각 지부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지부들이 각각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확장됩니다. 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각자 알아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돈도 총독부의 강요를 받은 지역 유지들이 돈을 많이 냈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뭔가 좀 이상한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일본말도 가르치고, 내선일체 교육시키고, 강습회, 강연회, 좌담회 이런 걸 개최하고, 기관지 출판물까지, 선전물까지 발행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일제를 합리화하는 모든 종류의 사상적 활동이 이 대화숙을 중심으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 참 매우 새마음 운동스러운 또는 그렇죠. 사회정화위원회스러운 그런 얘기들이네요. 그러니까 박정희나 전두환이 그런 활동을 했던 게 창의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다 앞에서 한 걸 보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렇겠군요. 그러면서 일반 유권자들, 일반 국민들, 일반 사회인들의 권리를 제약하고 그들의 사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못 배운 게 하나 있죠. 그렇게 사상을 통제하고 사회를 획일적으로 유지해 나가려 했던 국가들은 모두가 다 망했다는 거. 일본이 그렇게 망했고. 일본도 그렇게 망했고. 또 히틀러의 독일도 그랬고, 이탈리아도 그랬고. 이탈리아도. 그리고 그렇고. 박정희도 망했고, 전두환도 망했습니다. 예. 근데 아직도 못 배운다면 곤란한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 대화숙은 결국 활동 중에, 기록에 의하면 그 대화숙이 규모가 가장 컸을 때, 전국적으로 7,600명 정도를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조직 안에는, 네. 진짜 일제에 진심으로 협력하면서 이 조직을 관리 운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지만, 네. 대부분 수상하다고 지목되어, 이제 사상 전향자로 분류가 된 사람들이 있겠죠. 네. 아니면 전향해야 될 사람들, 예. 사상이 위험한 사람들. 네네네. 그 사람들의 숫자가 7,600명이었고 그 가운데 한 1-2,000명 정도가 실제로 사상 전향을 했다고 합니다. 예. 효과가 없던 건 아니겠죠. 네. 예. 적어도 겉으로나마 효과는 있었겠군요. 그렇겠죠. 네. 그 전향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속으로 전향을 했는지 어땠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겉으로 전향했다고 그러고 일제가 하라는 대로 꼬박꼬박 출석 잘하고 와서 열심히 활동하고 그러면은 전향한 걸로 보이겠죠.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쉽게 바뀌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네. 일제가 패망하면서 이런 단체는
완전히 사라졌어야 정상이죠. 당연하죠. 예. 대한민국은 그 해방 이후에 건국 과정에서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공화국으로 탄생을 합니다. 예. 최초로 한 일이 의회를 소집하는 거였어요. 네. 민주주의 국가죠. 일본같이 뭐 천황이 있고 이런 군부가 지배하고 이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예. 네. 민주주의 국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에도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네. 어떤 그 국가 차원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공화국이 됐어야 하는데 네. 이 대화숙의 전통이 끊어지질 않고 이어집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어졌는가를 다시 추정해보자면은, 예.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남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예. 결국 남한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그 단일성을 추구하려면 네. 적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승만은 그래서 초기부터 반공을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앞에 내세우게 됩니다. 북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북한은 반대였죠.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든가 그 남한 어떤 그 미제, 뭐 제국주의를 적으로 제국주의 일단은 친일파를 최대적으로 양쪽에서 네. 공통되게 일본을 적으로 상정했지만 네. 그 북한과 남한은 이제 슬슬 서로 정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 예. 그럼 남한 정부에서도 최대의 적을 일본도 적이고 일본은 물러갔으니까 우리 남한 사회 내부의 최대 적이 누구냐? 공산주의자다. 당시부터 반공을 거의 이제 국가의 이념으로 삼을 정도로 중시하는. 그 사실 이승만은 그게 자신의 정권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하겠죠. 예. 그 친일파들의 옷을 갈아입기 가장 좋은 옷이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친일 좀 깨름직하긴 했겠습니다만 이것을 정당화하면서 그렇죠. 빨갱이 때려잡자라고 하면서 떳떳하게 나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잔류한 친일파들은 네. 이제 사회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저는 친일파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어줄 리가 없잖아요. 네. 엊그제까지 일본 경찰 옷 입고 다니던 놈들이.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자 이제 우리는 앞으로 빨갱이를 때려잡아야 합니다. 저는 반공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먹힌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야, 아주 좋은 명분이죠. 신분 세탁이네요. 세탁하기 가장 좋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화숙 같은 조직, 사실 메커니즘은 동일한 그 공산주의자를 적으로 상정하고 그 공산주의와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사람을 통제해야 된다는 명목하에 그대로 채택한 대화숙의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만든 게 바로 보도연맹입니다. 보도연맹. 예. 여기서 보도연맹이 나오는군요. 그래서 해방 직후에 보도연맹이 탄생할 때 그 조직의 모델이 대화숙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죠. 예.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시절에 많이 했었던. 그것을 처음 입안한 것은 장면정부였지만 그것의 모델은 바로 만주국이었다고 하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규모의 어떤 움직임,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없던 것을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만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하늘아래 새로운 것이 없을 테니까. 그렇죠. 네. 그 앞에 있는 것 중에서 적절한 모델을 가져다가 이름을 바꾸고 내용을 조금 바꿔서 새로운 것처럼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죠. 네. 그럼 그것을 오래전에 경험했던 사람들은 저게 어떤 메커니즘인지 알고 걱정을 하지만 네. 젊은 세대는 그게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고 또 따르게 됩니다. 보도연맹. 예. 보도방의 보도는 아니죠. 보도방이 뭔가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예. 있다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순진해서 몰라요. 예. 그 보도연맹의 강령은 대화숙의 그 강령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몇 가지 단어만 바뀌고 거의 그러니까 대화숙의 강령에서 좋은 걸로 등장하는 게 일본 정신, 뭐 내선일체, 네네. 황도 뭐 이런 네네. 게 다 민주주의로 바뀌겠죠. 자유민주주의로 바뀌고 그다음에 그 대화숙의 강령 중에서 나쁜 것들, 그러니까 일본을 위협하는 것들 이런 게 모두 안 좋은 것은 다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명칭만 바꿔서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주 간편하게 심플하네요. 예. 네. 그 다음부터는 그 대화숙은 일본 정권에 그 천황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잡아넣은 조직이었고 네. 이 보도연맹은 대한민국 정부에 저항하거나 대한민국의 정신을 위배하는 사람을 잡아놓는다는 명목하에 네.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천황에 반대하는 자들 잡아넣는다라는 명목으로 그 당시 군부 정권, 그죠? 예. 그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한 것처럼 예. 여기에는 이제 대상이 이승만 정권에 이승만이었다고요? 반대하는 사람을 다 잡아놓은 거죠. 네. 겉으로는 공산주의자를 척결한다고 얘기를 하고 또 네. 공산주의자들을 많이 잡아넣긴 했지만 네.
사실 남한 사회가 극도로 이제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서 네. 그 좌익의 세력이 급속히 감소되는 상황에 진짜 공산주의자들은 대부분 월북을 했죠. 아, 그렇겠군요.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남아 있다고 해도 뭐 남로당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러지만 네.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공산주의자라기보다는 자생적으로 네. 어떤 이 정권의 방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거였고 네. 그 대화 속의 강령을 보게 되면 뭐 저런 게 나옵니다. 대한민국 정부 절대 지지. 그 대한민국 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보도연맹. 보도연맹에. 예. 대한민국 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죠. 정부에 얼마든지 반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민주공화국이라면. 그렇죠. 예. 근데 정부를 절대 지지해야 하고 북한 정권은 절대 반대를 해야 되고 인류의 자유와 민족성을 무시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배격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이런 명칭들에는 항상 트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나쁜 거 아니지 않느냐. 네네.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정권들이 흔히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만드는 그 트릭이 자꾸 국가와 정권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아, 그렇죠. 예. 이런 건 20세기 들어와서 21세기 들어와서도 전혀 변하지 않고 있어요. 맞아요. 예. 네,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계속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하는 일을 국가가 하는 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정권은 한시적인 거고 일시적인 겁니다. 네. 정권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고 정권은 나쁜 짓도 할 수 있어요. 예. 국가는 그 윗단계에 있는 추상적인 가치인 것이고 네. 그러면서 그런 표현이 이제 우리의 말 속에 많이 녹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란 일 하시는 분 뭐 이런 거 네. 공무원들 보고 나란 일 하신다고 뭐 나란 일이 틀리진 않습니다. 대표적인 나란 일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 댓글인데. 그렇죠. 예. 그 상대 정파에 불리하게 댓글 다는 것. 이것을 나란 일이라고 우리가 쓴 웃음을 지면서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아버님 뭐 하시노? 예, 댓글 답니다. 이거 나란 일 하시는구나. 예. 뭐 이런 농담이 나올 정도로. 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면은 국가와 정권은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떤 정권에 좀 약간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께서 저는 그것을 좀 제발 구분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정권이 곧 나라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근데 이때조차도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은 국가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어떻게든 그 정신머리를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주 보편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 전쟁의 위기. 예. 요 때를 기화로 해가고. 그 직전입니다. 네. 예. 그 보도연맹은 표면적으로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등 남한이라는 그 대한민국에서 용납하기 힘든 사상을 가진 사람을 전향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현재 수립된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을 탄압하기 위해서 조직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생명력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조직이 자생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일제 때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 권력이 그 조직을 강제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보도연맹의 총재를 내무부 장관 출신의 김효석이 맡게 됩니다. 예. 장관급 이사가 총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고문으로는 신성모 국방장관, 지도위원장에는 이태희 서울지검장. 와, 그 직급도 국가 굉장히 높네요. 국가 최고의 권력자들이 이 보도연맹의 핵심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조직이 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가히 이건 그냥 국가가 몰래 뒤에서 배후에 있고 앞에서 표면적으로는 민간인들이 하는 것처럼 만든 어용 조직 이런 게 아니라 사실상 국가기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노골적이네요. 예, 노골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때 이 보도연맹에 더 탄력이 붙은 게 우리나라 법체계가 되게 웃겨서 네. 헌법이 만들어지고 의회가 소집되고 이러는 와중에 대한민국 이제 각종 법전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의 일반 형법보다 국가보안법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요? 예, 우리나라 법 역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폐지할 때 이제 논란이 막 되면서 국가보안법 존치를 주장하는 분들도 이상한 주장을 하시는데 보안법은 일반 형법보다 더 역사가 깊은 오래된 법인데 왜 그걸 없애려고 하느냐. 그래서 없애야 되는 그래서 겁니다. 없애야 되는 거다. 예. 예. 그때 당시에도 그 초대 대법원장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도 일반 형법을 갖게 되었으니까 네. 형법으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권고를 한 적도 있어요. 수십 년 전에. 예, 당시에. 네. 근데 그게 안 되고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면서 보안법을 위배한 사람들, 사실 보안법을 위했다는 것은 뭐 좌익 뭐 이런 건데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보도연맹에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어버린 거예요. 네. 보도연맹에 가입된 회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급격하게 늘어난 걸로도 모자라서 정부에서는 각급 공무원들한테
실적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지역별로. 몇 명 가입시켜라. 그래요? 예. 그래서 그 가입을 많이 시킨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하잖아요. 지방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네. 다도 막 그 해방 때 일제 때 끌려가고 사라지고 없고 막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막 지나가는 사람들 막 붙잡아다가 저기 이거 보도연맹 가입하면 지장만 찍으면은 보리쌀도 배급하고 고무신도 주고 막 그런다. 이 장면이 그 해방 직후 전쟁 전에 뭐 이때 시대적 배경으로 많은 작품에 인용이 됩니다. 아, 예, 우리 임대영 PD께서는 이런 거 이제 검색하시고 그러면서 쓸만한 사진이나 글들이 있으면은 여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 더 좋죠. 괜찮겠네요. 예. 지금 보니까 아주 무서운 사진도 지금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이런 식으로 권력에 의지해서 움직이는 단체들은 이상하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실적 경쟁이 붙으면서 보도연맹에 뭐 사상범, 뭐 반정부 인사 뭐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 네. 진짜 지극히 일반적인 그 서민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 왜냐? 머릿수를 채워야 되니까. 예, 공무원들이 경쟁을 하는 거죠. 막 심지어 중학교 다니는 학생도 가입을 시켰다는 거예요. 10대 초반. 예. 그런 기록들이 막 조금씩 나옵니다. 그럼 뭐 그냥 또 중앙정부에선 정권 차원에서 뭐 남북 협상을 추진했던 그 한독당 인사들을 강제로 막 가입시키고. 그러니까 그 한독당 인사라고 하는 김구 선생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무소속 소장파 국회의원들, 네. 그 주변 지지 세력들 마구 가입을 시켜버립니다. 예, 지금으로 따지면 그 새누리당의 그 반박 계열. 그렇죠. 예, 친이 계열까지도 가입을 시켰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아주 정권에 근처에 있는 사람들까지 막 가입을 시키는 겁니다. 이러면서 또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되냐면 애매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좌익도 아니고 우익 민족주의 계열인데. 네. 근데 이상하게 이승만한테 자꾸 지적을 하고 막 뭐 비판을 한다. 네. 그럼 이 사람이 그럼 너 저 보도연맹에 가입을 해가지고 활동을 좀 해봐라. 그럼 우리가 좀 다시 봐주겠다. 아, 신분 세탁을 그렇게 좀 해라. 그러면 좀 널 인정해주겠다. 네네. 라고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그래? 그럼 내가 가입하지라고 가입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말이 어떻게 바뀌냐면 네가 보도연맹에 가입한 거 보니까 넌 좌익이구나.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원인과 겁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바뀌는 거군요. 거죠. 네. 그럼 증폭이 되는 겁니다. 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순박한 농부, 시골 아주머니들도 그냥 고무신 준다고 그래서 보도연맹에 그 지장을 뭔지도 모르고 지장을 찍어였더니 너 보도연맹에 가입됐어? 빨갱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빨갱이가 너 원래 빨갱이였구나. 그렇죠. 이렇게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점점 증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한창 때 전국에 약 30만 명이 가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와, 그때 그 인구가 많지도 않은 시절에. 예, 남한 2천만 명 안 됐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남한 전체가 2천만 명이 훨씬 안 됐을 때였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2천만 동포라 그랬었으니까.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름을 아는 문화계의 인사들도 많이 가입을 합니다. 대표적인 아주 유명한 작가 황순원 씨도 보도연맹에 가입된 적이 있습니다. 황순원, 백철, 김기림, 김용환, 또 정지용, 시인 정지용. 이분들 보면은 황순원, 백철 이런 분들은 전혀 좌익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보수주의자고. 보수죠. 민족주의고 보수주의자들이죠. 네네. 그런 분들도 모두 보도연맹에 휩쓸려 들어가게 됩니다. 백철 씨 같은 경우는 아마 일제에 협력하기도 했을걸요? 네,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 시대 분위기가 이상하게 그냥 마구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예. 이게 메카시 열풍과는 비교 안 되는 그런. 예. 그러니까 또 웃기는 게 보도연맹에 들어가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뭘 주고 뭘 가르쳐 주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개최를 하고 그 모임에 나와서 반성을 해야 돼요. 나는 사장을 전향했습니다 하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아 비판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 가면 자아 비판하고 막 그러다 보면 막 이상해지는 거죠. 또 거기 만약에 나오기로 한 날에 안 나오면은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호 감시제 뭐 이런 것처럼. 예. 그러니까 주민들을 통제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 돼버린 거예요. 아하. 예.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런 식으로 보도연맹이 만약에 그 한국 전쟁이 발발하지 않고 지속되었다면은 어떻게 발전했을까? 네. 알 수 없는 거죠. 이 조직이 어떤 친정권 조직이 됐을지, 이제 관변단체 뭐 이런 게 됐을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이 사라졌을지. 일단은 정권이 계속 된다 그러면은 사실 새마을운동도 그렇고 새마음 운동도 있었어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정권이 계속 지속되는 한 힘이 있었거든요. 그 정권에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조직에 대한 수요는 있어요. 뭐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뭐 이런 거 지금도 있죠. 뭐 자유총연맹 이런 것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사회정화위원회 전두환 정권 초기에 특히
깃발을 날렸죠.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갔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가능한데, 네. 근데 사태는 전쟁이 발발함으로써 급작스럽게 비극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도연맹을 만들고 그걸 강하게 푸시를 하고 막 운영하던 사람들이 네.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보도연맹의 태반 70-80%는 좌익하고 관계가 없다. 네. 이거 그 사람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막상 전쟁이 터져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보도연맹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쟤들이 우리 해코지하지 않을까? 예, 저 보도연맹에는 실제 공산주의자가 들어있거든요. 공산주의자가 없을 리가 없죠. 원래 공산주의자들을 모아놓으려고 만든 단체니까. 그렇죠. 거기에 덩치를 불린 거니까. 그렇죠. 거기다 살을 막 입힌 거니까. 네. 그러면 그 공산주의자들이 거의 전향하기 힘들다는 건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저게 상황이 바뀌면 저 사람들이 보도연맹 가입자 일반 순박한 백성들을 다시 현혹시켜서 혁명의 전초 조직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걱정,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두려움이 극대화되는 것은 바로 전쟁이 터진 상황. 막대한 무력으로 북한 공산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들이 지배한 지역에 보도연맹이라는 조직을 그들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네. 여기 생각이 미치니까. 적어도 이승만 계열의 예. 그런 한민당이라든가 그때는 자유당이 없었을 그렇죠. 테니까 예. 그런 당보다는 우호적으로 바라봤겠죠. 아무래도 북한하고 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분명히 남한 이승만 정권보다는 북한 정권을 더 좋아할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협조할 것이다. 네네. 점점 발전하면서 이적 행위를 할 것이다. 아마 네. 쟤들이 권력을 잡을 것이다. 우리를 해코지할 것이다. 예. 이렇게 점점 걱정이 되다 보니까 결국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을 예비검속이라는 명목으로 죄도 안 졌는데 피난길에 네. 막 잡아들여서 죽여야 된다라는 결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예. 그리고 그 명령은 공식적으로 이승만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승만이 직접 명령을 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일단 군사조직은 되게 바빠졌죠. 네. 일단 후퇴도 해야 되고 전쟁도 해야 되는데 도망가는 길에 보도연맹 사람들을 몽땅 모아다가 죽이라는 명령까지 받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부지방 충청도 일대에서는 주력 군대가 피난 가는 그 길가에 있는 마을들. 네. 여기서 주로 보도연맹에 관련된 학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렇겠군요. 군대가 막 가다가 그 마을에 하룻밤 자게 된다. 그럼 네. 그날 밤중에 면사무소 이런 데서 명단 갖고 와. 예, 보도연맹 명단 갖고 와. 그래서 집집마다 돌면서 다 잡아옵니다. 네. 막 자고 있는 사람 불러 이렇게 모으고 학교 운동장 이런 데 막 다 모아놓고 네. 거기 한 100명, 200명 모이면 기양총으로 쏴 죽여버리는 거죠. 군대에게는 그런 명령은 굉장히 타당합니다.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이 없었을 테니까요. 정신도 없고 지금 폐주하고 그러더라고. 생사의 기로를 왔다 갔다 하고 눈에 핏발 서 있는 북한 군대에 대한 그 적개심은 하늘을 찌를 거고 여기서는 이성이나 합리, 우리가 민간인을 죽이면 안 된다. 군대의 의무 이런 걸 생각할 여지는 없는 거죠. 게다가 이 군사조직, 경찰조직뿐 아니라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일종의 자경단인데 서북청년단의 역사도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한 두세 줄로 간략하게 얘기해 간단히 주시죠. 얘기하면 네. 반작용으로 생긴 단체입니다. 아. 북한의 김일성이 정권을 수립하면서 자신의 편이 아니라고 간주했던 북한에서 세력을 가지고 살던 지주계급들, 네. 또 전통적인 인테리 계급들, 이런 사람들을 대거 재산을 압류하고, 네. 막 처벌을 가하고, 숙청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관련자들이 돈 한 푼 챙기지 못하고 맨몸으로 월남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북한 정권, 김일성 정권에 대한 적개심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렇겠군요. 게다가 개인적인 원한은 정말 골수에 사무칠 텐데.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한, 우리 아버지를 죽인, 우리 할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되는 거죠. 빨갱이들이. 예. 예.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젊은 청년들을 모아서 만든 단체가 서북청년단입니다. 네. 이 사람들은 어떤 합리적인 대화가 필요가 없이 무조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관련만 있다고 하면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이런 사람들의 적개심을 이용하는 거죠. 분노가 그들의 에너지였군요. 그렇죠. 그 사람들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전쟁이 터지면서. 자, 이제 우리는 북한에서 그렇게 김일성한테 쫓겨서 남한으로 왔는데 네. 남한마저 김일성한테 넘어가는구나. 아하. 이런 공포에 절어가지고 이성을 상실했겠죠. 이런 사람들이 저 보도연맹원들을 다 죽여라라는 명령이 떨어지니까 알았다 그러면 뛰어가 다 죽이는 거죠. 그 와중에 그러면 같이 마을에 살고 있다가 예. 평소에 티끌해보던 사람 막 쓸어담는 거죠. 예. 명단하고 누가 대조해볼 사이도 없어요. 아,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이천에서 확인된 것만 100여 명, 네. 대전교도소에는 약 3,000명이 한 번에 학살당합니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무차별 학살이 막 산지에서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주로 육군 CIC 특무대라는데, 특무대. 예, 그리고 헌병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수발을 들던 그 심부름이 손발이 되어 심부름을 하던 서북 청년단들이 앞장섰고요. 육군 CIC 예. 그 첩보대였다고는 김창룡이라고는 그렇죠. 대표적인 예. 친일파 그리고 예. 헌병대라고는 또 역시 친일파였고 일본군이었던 원영독이 맞습니다. 예, 사령관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점점 이제 근데 중부지방에서는 그나마 희생이 적었던 게 이 친구들이 도망가느라 바빠가지고 네. 그냥 많이 못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낙동강 전선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경남북 지역에서 이 피해의 규모가 급속히 늘어납니다. 예. 거기서 이제 시간적 여유가 생겼으니까 좀 더 촘촘하게 꼼꼼히 찾아서 죽이겠다. 네. 이런 식으로 태도가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물자는 부족하고 네. 심지어 총알도 부족해서 이 보도연맹원들을 갖다가 뭐 우물에 쓸어놓고 덮어버리고 네. 폐광 갱도에 밀어놓고 덮어버리고 앞에 입구를 폭파시켜버리고 심지어 그 일제 시절 헌병 출신이던 친일 헌병들은 그때까지 보관하고 가지고 다니던 그 일본도를 가지고 참수형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목을 베었다는 겁니까? 실제로 목을 베었다고 일본도로? 합니다. 예. 완전히 학살의 광기가 전쟁과 함께 전국을 뒤덮게 되는 거죠. 전쟁터에서는 실제 군인들은 진작에 막 다 패배했고 네. 그 어린 학도병들이 끌려나가서 총알바지로 죽어가는 그 와중에 후방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던 민간인들이 잡혀서 막 학살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라디오 방송이기 때문에 얘기가 끊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정말 할 말을 잊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죠. 네. 한국전쟁이 이렇게 양면적인 비극적 사건이었던 거예요. 네. 단순히 전쟁이었다면 전선에서만 사람이 죽어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후방 민간인들의 피해는 폭격이나 뭐 파괴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일이지만 네. 일이어야 했는데 실제로 6.25 전쟁의 통계 같은 걸 살펴보게 되면 일반적인 전쟁에 비해서 민간인 사망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그 비율을 높이는데 일조한 사건이 됐는 거죠. 그러니까 화력이 좋아서 후방 지역의 도시들을 타격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죠. 네. 그냥 자국의 아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된 거죠. 네. 이렇게 학살의 규모가 점점 늘어나자 미국이 개입을 합니다.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근데 자료에 의하면 미군도 초창기에는 그 보도연맹원 학살을 묵인한 정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사정을 잘 알지 못했을 테니까요. 이 사람들 아마 설득했겠죠. 쟤네들은 원래 북한하고 친한 애들이고 네. 이적 행위를 갔죠. 소지가 있는 민간인들이다. 네. 위험하다. 그러니까 죽여야 한다. 미군 뭐 연락장교 같은 사람들 그러냐. 네. 전쟁이니까 어쩔 수 없다. 용납을 하다가 경남북 지역에서 너무 많이 죽이니까 네. 이거 멈춰라. 당신은 이거 틀리다. 네. 안 된다. 그제서야 미군이 나서서 학살을 중단하라고 요구를 하자. 네. 그제서야 이승만은 보도연맹원 학살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때 이미 거의 대부분 다 죽은 뒤였습니다. 거기서 또 웃기는 게 아니죠. 더 비극적인 게, 자, 군인과 헌병들은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인 다음에, 자신들의 승인 하에 서북 청년단 단원들을 동원해서 죽인 다음에, 네. 그들도 머리가 있으니까 판단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네. 그리고 전쟁이 끝났을 때 민간인 학살한 책임이 군대에 올 수 있다. 네. 라는 걸 예측하지 못한다면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나서 예측해보니까 문제가 됐다. 그래서 그 군인과 헌병들은 관련 자료를 다 소각하기 시작합니다. 역사 속에서 완전히 이 사건 자체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네. 엄청난 자료들이 소각되고. 하드디스크 자체를 완전히 파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망치를 때려 부수고 막 그랬겠죠. 서류는 다 불태워버리고.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료는 다 없앨 수 있지만 이 기왕에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 가족들은 모여서 협박을 들어야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너희들 가족이 그걸로 죽었다고 발설을 하면 그런 학살이 또 벌어질 것이다. 네. 쉽게 말해서 너도 죽을 것이다. 네. 그럼 그 유가족들은 무서워서 말을 못 꺼내게 되죠. 네. 발설을 못하게 됩니다. 발설 자체를 막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승만 정권 내에서는 전쟁 끝난 뒤에도 이 보도연맹 학살 사건 자체가 일종의 금기어가 돼버립니다. 아무도 서로 이 얘기를 안 하는. 네. 얘기를 하는 순간 간첩으로 치부가 되고. 그렇게 돼서 이승만 정권 내에는 보도연맹이라는 얘기가 언론에도 한 번도 등장을 못합니다. 일단은 언론 자체에서 등장할 수 없었겠군요. 없었죠. 네. 사회적으로도 길거리에서도 서로 쉬쉬하면서 술 먹다가도 보도연맹 얘기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이 어떤 시절이었냐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LP 가운데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승만은 어떤 그 대통령이 아니라 선출직이 아니라 우리 국부다. 예, 그리고 이승만 왕이죠, 왕. 왕이다. 예. 예, 양녕대군의 후손이고.
예, 그러다가 이제 4.19가 터지면서 네. 이승만이 정권을 빼앗기게 되죠. 물러나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유가족들은 이걸 평생 잊지 못할 어떤 한으로 남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거를 그 사람들은 다시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자, 당신들도 기억하지 않느냐? 6.25 때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하지 않느냐? 어디서 얼마나 몇 명이나 죽였는지 누굴 죽였는지 이 진상이라도 알아보자. 네. 이런 요구가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유가족들한테서. 네. 그러면 4.19 때 정권이 바뀌면서 성립된 민주당 정권은 그 요구를 안 들어줄 수가 없죠. 네. 그거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니까. 그래서 그때 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어떤 작고 활동이 시작될랑 말랑 하던 찰나에 다시 박정희가 5.16으로 정권을 훔쳐가죠. 박정희 입장에서는 네. 이 보도연맹 사건이 굉장히 골치가 아팠을 겁니다. 그렇겠죠. 자기도 군 출신인데. 예. 혁명 정부인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하고 있다면은 네. 사실 이제 고민을 했겠죠. 이걸 완전히 진상을 조사하고 옛날 관련자를 다 처벌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인기가 확 올라가겠죠. 네. 아, 역시 젊은 군인들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고 있어. 네, 네. 하지만 그렇게 진상 규명을 해봤더니 우리 편들이 다 책임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군부가 다 한 거니까. 네, 네. 그래서 박정희는 결론을 내리죠. 보도연맹은 덮어라. 그래서 이승만 때와 동일하게 보도연맹이라는 말 자체가 완전히 더 강력한 금기어로 설정이 되고, 보도연맹이나 그 유가족들이 어떤 얘기를 해서 발설이 되면 그 발설자를 추적해서 잡고, 심지어 연좌제를 적용해가지고 그 유가족 전체를 요주의 감시 대상 목록에 올려버리고. 이승만보다 더하네요. 더하게 되면 아예 말을 못해. 더 확실하게 막은 거죠. 네. 그래서 보도연맹 사건으로 학살된 진짜 촌에 사는 그런 지극히 일반적인 민중들은 역시 그 50년부터 60년까지 10년을 또 기다리다가 네. 10년 만에도 한을 못 풀고 또 입을 다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또 기다리다가 그것도 또 못하게 됩니다. 전두환도 여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아예 이 사건 자체에서 언급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2000년대 들어와서 국민정부 참여정부 들어와서부터 이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2005년이 되어서야 과거사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됩니다. 1950년으로부터 예. 정확히 55년 후입니다. 당시 보도연맹 사건으로 어떤 젊은 남자가 학살이 됐을 때 네. 그의 아들이 갓난의 아기였다면 그 아기가 할아버지가 될 만한 시간이 흐른 거죠. 네. 한 세대가 풀로 흐르고 난 뒤에서야 네. 과거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 위원회가 하나 설립이 됩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설립이 되죠. 이거 기억들 다 하실 겁니다. 네. 여기서 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그 과거의 진실, 역사적 진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부가 일반 민간인을 무참하게 학살을 한 사건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조사하는 데만 50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조사를 해보자고 마음먹은 게, 그렇죠. 국가적으로 마음먹은 네. 게 50년을 훨씬 넘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한번 감정이입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죽었다. 네. 국군에 의해서 아무것도 안 한, 좌익도 아니고 진짜 무슨 나쁜 짓도 하나도 한 게 없는 그런 순수한 농업을 하던 농부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세상을 떠났다. 네. 시체도 못 찾았다. 네. 묘도 못 썼다. 예. 그러고 이 아들은 50년이 지나서야 이제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정부가 나선 겁니다. 네. 어이가 없겠죠. 참 피눈물 나는 거 피눈물 나죠. 아니겠습니까? 말이 안 나오겠죠. 네네.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된 세상인가? 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네. 라고 생각을 했죠. 물론 늦게서나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전 고마울 지경입니다. 예. 여태까지도 만약에 전두환 노태우에서 계속 이어져 왔다면 네. 여태까지도 보도연맹이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였을 거고 네. 저 또한 이 얘기를 마이크 앞에서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저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조차 몰랐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게 그때 만들어진 과거사위원회에서 찾아낸 자료들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없었다면 저도 자료를 못 찾는 거죠. 네. 그리고 2005년에 설립된 과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뒤에 2005년도에 과거사 예. 위원회에서 그래서 2007년 1월 27일에 그 과거사위원회에서 울산 지역 보도연맹 사건을 발표를 합니다. 규명을 네. 하고 그 내용에 의하면 1950년 8월 군인과 경찰에 의해 울산 지역 보도연맹원 등 예비 검속자 407명이 10여 차례에 걸쳐 경남 울산군 온양면 대운산 골짜기와 청량면 삼정리 반정고개에서 집단 총살된 사건이 있었다.
라고 확인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오늘 서두에서 예. 말씀하신 이것이 하나의 보도 내용이나 설이 아니라 예. 공식적인 국가 기록으로 남은 겁니다. 국가기관에서 확인을 한 확인을 내용이고, 해준 거예요. 예, 역사적 사실로 인증이 된 거죠. 문제는 이거는 예.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일각이었던 아주 거죠. 일각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작은 얘기 하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50년이 넘는 60년에 가까운 세월이 필요했고 네. 그 기나긴 역사를 거친 뒤에야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에서 얘기를 끝내지 말고 네. 다음 시간에 이 보도연맹 사건을 통해서 과연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네. 그리고 그 학살에 저항한 사람들은 없었는지 네.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정부의 명령을 거부한 공무원들은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왜 이렇게 외면을 해왔고 어떻게 다시 밝혀냈는지 국가는 어떤 배상을 했는지 법원은 또 이 사건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지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1시간 더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게시판에 보니까 이 보도연맹에 대한 이러저러한 제보도 해주시고 뭐 그렇습니다. 데이터 센트럴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이게 뭐예요? 그것은 알기 싫다 예. 방송에서 지방선거 특집이라고 해서 5월달 한 달 동안 매일 업데이트하는 방송을 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거의 잠을 못 자고 막 뛰고 네,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목소리 너무 특이하고 좋아요. 그동안 한다 못하고 오늘에야 CMS 신청했다고 했는데 미디어 협동조 국민티 화이팅이라고 해주셨어요. 전쟁이 안 났으면 5.16대 국토건설단, 12.12 때 삼천교육대가 되었겠죠. 쇠퇴우리. 그렇다고 봐야죠. 네, 맞습니다. 보도연맹이. 예. 이 와중에 보도연맹 사살을 명령을 거부해서 영웅이 대신 당시 제주도 성산포 경찰서장으로 있었던 문형순 씨. 예. 이 얘기 나올 겁니다. 예, 나오겠죠. 예. 제주 4.3 평화공원에 기념비를 세웠다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돌이켜볼 때,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비웃을 입장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쉰들러 리스트 같은, 쉰들러 같은 분이 되게 많은 거예요. 사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이지만. 나 저 사람 누군지 다 아는데. 나는 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닌데. 자기가 아닌데. 네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왔을 때. 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회의하고 괴로워하고 저항을 했어야죠. 심지어 굴비역듯이 데리고 가다가 아는 사람 발견해갖고는 야 일로 와라 해서 빼주기도 하고. 몰래 그런 천우를 가진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것은 국가의 이런 공식적인 그런 학살의 와중에 일어나는 휴머니즘의 그런 일각일 뿐이지 이 본질 자체가 변한 건 아니잖아요. 이 정보를 역사적으로 더 깊게 확인하다 보면은 또 인터뷰하고 많은 사람들의 구술 기록을 남기고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진짜 인간적인 드라마들이 많습니다. 네. 아무리 전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이래서는 곤란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고생한 분들의 활약이 진짜 감동 깊게 다가오기도 하고 청취자분들도 이런 그냥 내용을 듣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자료들 각종 한국사 책이나 이런 거에 많이 있고요. 그 위원회가 발간한 자료집도 있고요.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깊은 감동을 느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엔닝님께서 귀한 사진 자료 또 글 올려주시고 계시고요. 임PD께서는 자신이 검색한 사진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덜 끔찍해 보이는 그런 사진을 올려주신 겁니다. 그게 아마 총살 장면인가? 총살 직전이죠. 정말 끔찍한 장면들이 어디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이 위원회에서 현장 발굴하고 이런 분들이 현장 발굴하면서 제정신을 유지하기 힘들었다고. 유골들이 막 그냥 몇백 개가 뒤엉켜서 발견되고. 이런 분들이야말로 나중에 그 치료가 심리 치료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요. 상처를 입게 되죠. 오늘 물독심송의 독재유산 납사기. 오늘 경남 산청군 아니군요. 울산 온양면 그리고 청양면 골짜기로 우리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